예, 안녕하세요.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2-3분과 국내 다문화 상황과 교육 지원 방안 집담에 오신 모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2-3분과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박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분과의 제목이 국내 다문화 상황과 교육 지원 방안인 만큼 이론과 실제 또 그것이 함께 겸비된 그런 집담회를 계획하고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 교육, 특히 상호문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계의 권위자이신 또 장한옥 교수님과 또 이제 미국에서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또 이정희 교수님, 그리고 또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신 또 아주대의 정미지 교수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문화 교육의 현장에서 정말로 정책적인 것과 교육적인 부분에 전방위로 활약하고 계신 우리 강복정 본부장님, 또 김창기 교육국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집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100분인데 그 100분이라는 시간도 예, 6분, 5분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데요. 저희가 우선 한 10분 내외에 발표를 듣고 그 이후에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오늘 집담회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분과의 기조연설격으로 이화여대 장한옥 교수님께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장한옥 교수입니다. 저희 PPT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 주제는 그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어 교육입니다. 저는 그 불문과 교수기도 하지만은 프랑스에서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만 다르지 한국어 교육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관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이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2014년에 이화여대 안에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과정을 만들고 석박사생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의 양적 성장과 질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0년 동안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고용 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국제 결혼으로 결혼 이민자들이 많아졌고, 그 자녀들도 늘고, 또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유학생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수치를 보면 2018년 기준 33만 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를 했고, 2019년 기준 333개의 기관에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기준 75개국에서 214개의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을 운영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 하단에 보시면은 유라시아 세종학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문화교육센터, 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오른쪽에 보면 북오클랜드 한국학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민간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여가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교육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은 질적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록 교수님께서는 2008년에 이미 한국어 교육의 실시 과정에서 문화 상호주의적인 관점을 적극 도입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교원들에게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문화 상호주의라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가르칠 때 한국 문화만 강조하지 말고 이민자의 문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일종의 비교 문화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교원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많이 가르쳐서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쉽게 동화되도록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한국어 교재 역시 한국 문화를 주로 소개하고 이민자의 문화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 교육이 그동안 많이 성장해 왔지만 부지불식간에 민족주의 중심주의적인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국어 교원은 20세기 이제 후반 그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다른 민족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한국어 교원은 자기의 어떤 모국어, 이것을 외국인에게 가르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어떤 외국인 학습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그 교사 양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언어 교육은 49시간이지만은 문화 교육은 14시간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전통 문화라든지 한국 문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상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경향들을 저는 민족 중심주의적인 경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제가 한번 살펴본 그 한국어 교재를 보면은 대개 이제 언어를 가르치고 그 단원 뒷부분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일상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전통 문화,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는 그림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의 우리 문화,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들은 오히려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경향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호 문화주의와 문화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호 문화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위에 상단에 있는데, 동화는 이제 같이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다문화는 여러 문화가 있다는 것이고, 상호 문화는 두 개의 문화가 접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 언어 공동 참조 기준 2001년에 이것을 이제 발간을 해서 거기에서 언어 학습자의 능력을 일반적 능력과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으로 구분을 하고, 이 일반적 능력에다가 상호문화적 인식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호문화적 인식이라는 것은 자기 출신국의 어떤 문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지요. 이것들을 이제 외국어 교육에다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상호문화적 접근이 되는데, 2003년에 나온 Mirrors and Windows라는 책을 보면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자기 문화를 알고 다른 문화를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포럼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재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확장 활동에 상호 문화라는 그런 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다가 이와 같은 상호 문화적 접근을 조금 도입을 하고,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6단계를 거쳐서 나가게 되면은 이런 민족 중심주의적인 경향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너무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상호문화주의,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바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장은호 교수님께서 주로 유럽에서의 상호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이정희 교수님께서 케네소 주립대학에 있는 이정희 교수님께서 미국의 조지아주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사회 미국의 이중언어 교육 실태 탐색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정희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에서부터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케네소 주립대학의 이정희입니다. 박기영 교수님의 소개 말씀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미국 조지아주 사례를 들어서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이중 언어 교육의 실태를 보고하고 시사점을 찾아서 한국적 다문화 교육과 이중 언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 대표되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2020년 미국은 미국 사회의 다문화, 다인종이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 아니라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귀중한 국가적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미국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 구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국 인구 분포의 다양성 지형을 보여주는 이 지도를 보시면 지역별로 노란색과 오렌지색으로 대변되는 다양성의 분포가 남부와 서부 그리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인구 구성 동향을 보면 2019년 기준 여전히 백인이 60.1%로 미국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지난해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저출산과 더불어서 미국은 사망률이 높아서 출산율 대비 사망률로 본 자연 인구 증가율이 낮은 점 그리고 거기에 이민 인구 유입의 증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를 낮추는 저출산율과 고사망률이 백인에 두드러진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낮아지기는 해도 미국 인구의 증가를 견인하는 것이 바로 이민자들의 유입과 그들의 출산율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 동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인 인구는 꾸준한 감소 추세이고 반대로 소수인종, 특히 이민으로 유입된 인구의 이민 2세대는 증가 추세이고 그 결과 미국의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 인구 감소와 소수인종의 증가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16세 미만의 인구 구성을 봤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수인종의 미국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국 사회 인구 구성 동향과 관련해서 2065년 인구 전망을 보게 되면 백인이 다수의 지위를 잃게 되면서 모든 인종 집단이 소수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아시아계 인구의 증가 추세로 봐서 아시아계 인구가 미국 사회에서 백인, 히스패닉 다음으로 제3의 소수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견인하는 이민 공동체의 인구 구성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 기준 이민 1세대와 2세대를 합치면 미국 전체 인구 4명당 1명이 이민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65년에 이민 인구 구성 전망을 해보면 이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늘어서 전체 인구 3명당 1명이
이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이민 공동체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고 2065년이 되면 그들이 히스패닉을 뛰어넘어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민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시아계 인민 인구 증가 추세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중 하나는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국의 교육 수준까지도 끌어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소수 인종에 대한 갈등이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설명 없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민자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미국의 이중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중 교육과 관련해서 영어 외에 모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17세 미만 인구가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분포도 처음 보여드린 인구의 다양성 분포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등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10%가 학교에서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처럼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들의 정착과 적응 그리고 정체성 함양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몇 가지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melting pot이라고 미국을 정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버리고 영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동화주의에 입각한 우월주의적 이중언어 교육 정책 그리고 1990년대 말 시작된 이중언어 교육 자체를 부정하고 영어만을 쓰게 하자는 정책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실시된 학생 낙오 방지법 정책 이 모두가 불평등한 교육 조건 속에서 더욱 가중된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습 부진과 높은 중도 탈락률로 소수민족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고 종국에는 그들의 교육의 기회와 밝은 미래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정책에 반하는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바로 다문화주의의 상호문화주의 관점 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중언어 교육이 소수민족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미국을 샐러드 볼로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이중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사례를 들어서 미국의 이중언어 교육의 현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 교육부에서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한 교육부인 캅 카운티 교육부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소수민족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모국어를 계승하고 유지하면서 다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미국 사회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영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이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가르치는 외국어와 수준 등은 각 학교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 능력을 진작하고 모든 학생들을 글로벌 시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200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중 문식력 인증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기준 워싱턴 DC와 36개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조지아주에서는 2016년 시작된 이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인된 외국어 능력 평가 도구로 심사를 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한국어 평가 도구는 토픽입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능력 수료증 인증제는 외국어뿐만 아니라 국제 내용으로 하는 수업을 듣고 4가지 이상의 과외 활동 및 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후에 수료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아주가 선도하고 있는 이중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은 2017-18학년도 기준 캅 카운티 교육부를 포함해서 13개 교육부에서 5개 외국어로 운영되는 53개 프로그램에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애틀랜타 근교의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도 개설되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깊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미국이든 이제 다문화 사회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한국이든 다문화 사회의 동력이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정의 구현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풍요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은 이주 배경을 갖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을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이 개인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자산,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일부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학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는 교육 평등의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과 일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교육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서의 균형에 있을 것입니다. 그 균형의 중심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그 미국에서의 그 정말로 다문화 사회가 정말로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특히 이제 공교육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학습자가 있고 선생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있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그 한국어 교재 개발에 앞장서고 계시는 아주대학교의 정미지 교수님께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교재 연수 교육의 내용 및 향후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의 정미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장한업 교수님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빠르게 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더 좋은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교사들에게 교육해서
현장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교육의 내용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재현까지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한국어 교재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떤 교재들을 살펴볼 것인지 기준을 좀 세워봤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교재가 9개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고 또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서 성인 아니면 아동 청소년 대상 교재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과정 영어 약자로 KIIP라고 하는데요. 그 수강생 가운데 65% 이상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거나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그 조사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교재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통합 과정의 교재도 같이 포함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자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먼저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가 먼저 출판이 됐는데요. 총 4권으로 출판이 됐고요. 이때는 본 교재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가 같이 개발됐습니다. 이런 것이 2018년에 돼서 다시 사회에 맞는, 사회의 흐름에 맞고 사회 변화에 맞는 내용으로 그다음에 학습자들의 요구를 조금 더 반영한 교재로 2018년 2월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한국어 1, 2, 3, 4권이 개발됐습니다. 이때는 교사용 지도서뿐만 아니라 워크북도 함께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교재에 등장하는 대화, 동영상과 듣기 파일 등 이것들이 모두 QR코드로 함께 제공되도록 해서 학습자들이 꼭 그 집합교육 장소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도 충분히 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이 교재들은 주로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여성개발센터의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특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한국어 1, 2, 3, 4를 그 과제용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함께 활동을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 교재는 학습자들이 기관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는 개인 사정을 가진 학습자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서 집합교육은 물론이고 방문교육 교재용으로도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통합과정의 한국어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는 2010년에 먼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1, 2, 3, 4가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이때는 본 교재만 개발이 됐는데요. 그 후에 2013년에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교재가 다시 개발되었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래서 초급 1, 2, 그다음에 중급 1, 2가 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교사용 지도서와 세트로 같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교재 또한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학습자들의 구성원들도 또 달라지게 됨으로써 불과 2주 전에 따끈따끈한 새 책이 나왔습니다. 2주 전에 새로 출간된 책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1, 2, 3, 4라는 교재입니다. 불과 2주 전에 출판이 돼서 이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이 책은 다양한 보조 자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뿐만 아니라 워크북, 그다음에 교사들을 위해서 수업용 PPT까지 모두 세트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자의 유형이 다양해진 것을 고려해서 결혼 이주 여성, 근로자, 유학생, 전문 인력, 중도 입국 자녀 등 그 학습자를 구분해서 그들에 맞는 보조 자료를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사파, 듣기 파일 등을 QR코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이 귀화 시험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정으로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전국의 거점 교육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개발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재는 수업용 PPT를 제작하여 교사들이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그 PPT를 다운받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수업 준비의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전문 인력, 중도 입국 자녀와 같은 다양한 학습자 집단에 맞춘 보조 자료까지 개발함으로써 한층 학습자 맞춤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교재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외에서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할 경우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로는 세종학당에서 개발한 세종학당 결혼 이민자 한국어 초급 1, 2 교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작년 12월에 출판이 됐고요. 그래서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토픽 1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토픽 1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 과정을 포함한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유아용 교재로는 2012년에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배우기라는 교재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8년에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중고등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교재는 각각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한국어라는 교재와 그다음에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과 어휘를 중심으로 한 학습 도구 한국어 이렇게 두 권이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 교재, 본 교재 외에도 2019년에 각각 본 교재에 맞는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는 익힘책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재들은 유아를 위한 교재는 학령기 전 연령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었고 또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는 일반 초중고의 교육과정, 즉 KSL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중도 입국 자녀의 한국어 학습용으로 개발이 돼서 지금 각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들에 맞는 보다 좋은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재들이 개발되어 왔음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번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해 8월 정미지 교수님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년 8월에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기간은 1박 2일 길이로 해서 다음과 같이 4개의 집단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원 배움 이음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어 교원 KSL 교원 배움 이음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배움 이음터, 마지막으로는 한국어 교육과정 KSL 과정 담당 교사 배움 이음터라고 해서 4개의 집단으로 각각의 요구에 맞는 수업 내용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학당재단에서도 기존에는 해외 한국어 교사를 초청해서 연수를 진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해외 교사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 배경 한국어 학습자 대상 세종학당 교육 콘텐츠 연계 교육 방안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11월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큰 재교육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교사 연수의 주된 교육 내용으로는 각 교재의 개발 원리, 교재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 그다음에 교수법 제안, 교사들이 직접 수업 실습을 해보는 이런 과정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물론이고 각 그 연구기관 또 연구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금 더 이상적인, 조금 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도 미래 미국의 사례처럼 이런 보다 나은 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이나 교재와 관련된 제언으로는 최근에 이미양 교수님께서 독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독일어 교재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미 학습자들이 그 집합교육기관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이 돼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단기 집중 과정, 어떤 사람은 장기 일반 과정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필요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문화와 관련된 학습자 구성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결혼 이주 여성, 근로자, 유학생, 그다음에 중도 입국 자녀 이런 집단별 특화된 교재의 개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집단 가운데 최근 중도 입국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처음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KSL 과정에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재나 기관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나 민간 기업이 만든 교육기관들이 몇 곳 있을 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KSL 예비 과정에 대한 교육과정과 그에 맞는 교재 개발도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그 교재를 개발할 때 보면 항상 교사들이 하는 말이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환경의 편차가 아주 크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지방의 교사들이 그 기관의 형편에 맞게 편집, 재배열해서 교육할 수 있는 형태의 변화가 용이한 교재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사 연수와 관련돼서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 개발되는 교재들은 본 교재 외에도 수업 보조 자료들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교사에 대한 연수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연수도 연 1회에서 조금 더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연수가 이루어지는 곳도 서울이나 수도권이 대부분이라서 지방의 교사들이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의 연수 기회도 확대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초보 교사가 아닌 경력이 좀 쌓인 교사들은 새로운 교재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교수법 일반에 대한 재교육의 요구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 기능에 대한 그 일반적인 교수법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개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교재와 또 그 교재를 가지고 교사 연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더 그런 연수라든지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발표는 그야말로 이제 이 다문화 사회인 우리나라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의 최전선에 계시는
두 분의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 본부장이신 강복전 본부장님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의 강복정 본부장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제 한국어 교재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이제 외국인이 많지만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그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그 대상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온 결혼 이민자나 또 그 전혼에서 태어난 중도 입국 자녀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는 한국 생활에 적응함과 동시에 또 가족 생활이라고 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는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 IMF 시기와 맞물려 국제 결혼이 굉장히 증가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2006년 이후부터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생활 조기 정착 지원에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한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어떤 그 문자를 익히거나 의사소통에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일상생활과 자녀 양육, 나아가서 취업과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방문 교육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입국 초기부터 여성가족부가 가족 정책에 따라서 지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있고 또 전국에 지자체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정한 217개소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나 가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했는데 결혼 이민자가 이제 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금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런 그 결혼 이민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는 다른 이제 그 기존의 우리 비다문화 가족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도입국 자녀의 연령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방문 교육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이라든지 또 언어의 문제 징후가 있을 때는 언어 발달 진단 평가를 통해서 또래와의 그 동일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언어 발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컨트롤 L을 눌렀는데 아까처럼 안 돼서 네, 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그 한국어 교육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에 대해서 요청을 받긴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법에 의한 한국어 교육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수행이 됐는데 2020년부터 마침 특수 목적 한국어라는 이제 내용으로 명칭을 좀 변경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발달 주기에 따라서 어쨌든 한국 생활의 조기 적응을 뛰어넘어서
자녀의 임신 출산이라든가 교육, 또 새로운 그 어떤 본인의 취업까지도 이제 기여를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의해서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이 지금 당장 그 결혼 이민자나 중도 입국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생활과 관련된 모든 자녀의 학교의 소통, 어린이집 이 모든 게 비대면으로 되고 있어서 그 어떤 혼란이 굉장히 더 가중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사업과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에게 더 필요한 사업을 한국어와 연결해서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마침 20년에 도입된 특수목적 한국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가족 정책의 주무부처입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그 후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감사원에서 이 다문화 가족 정책과 관련돼서 감사를 이제 추진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너무 중복적이고 또 사업 예산이 전국센터나 또 그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한국어 교육 등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좀 그 불합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한 10년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그러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기존 정규 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흡수시키고 또 그 외에 더 필요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2020년까지 이제 그 한 2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결혼 이민자나 중도입국 자녀가 이제 사회 통합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의 계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혼인 비자를 받을 때 한국어 초급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특수 목적 한국어에서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가끔 결혼 이민자들이 이제 인권이나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건, 사고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에게 필요한 인권이나 양성평등, 가정폭력의 교육을 사전에 온라인 등을 통해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사업 목적은 말씀을 드렸고 교재는 7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학습지도 지역 문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 취업, 토픽 관련된 교육인데요. 2019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교재를 개발하였고요. 그 전에 다양한 한국어 교육은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립국어원의 교재라든가 여성가족부가 협업해서 만든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배정은 이제 좀 차등을 두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역 내 결혼 이민자 수와 또 전년도 한국어 수강 인원에 따라서 구분하여 차등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하는 이 전달 체계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이제 어떤 그 자격을 따거나 이런 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 외에도 다양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모두 다 한국어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중언어도 있고 통번역 지원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나 또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거 나아가서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는 영역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생활과 가족 생활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초기부터 더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 이민자가 사회에 중요한 어떤 활동을 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의 어떤 사업들이 한국어를 중심으로 더 체계화돼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이 돼서. 그래서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까지 다양한 이제 다른 부처나 그 중복되는 한국어 교육 때문에 한 10년 넘게 많은 이제 교육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20년에 추진되는 특수목적 한국어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이 공유 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 알릴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혼 이민자 또는 중도 입국 자녀가 이런 그 한국어 교육 외에 다른 사업과 연계하면서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잘 이루어져야 다른 사업이 잘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중앙부처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정말 이용자 관점에서 잘 정착되고 중장기적으로 혼란이 없도록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약간 또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13개 언어로 이제 다문화 가족 또는 외국인 혹은 이들을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한국생활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는 포털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나 중도입국 자녀 외에 많은 외국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코로나 같은 감염 혹은 화재, 지진, 다양한 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나온 내용들을 번역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언어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국어에 그 관련돼서 우리가 교재에 나온 이제 교수님들이 열심히 교재도 만드시지만 어떤 화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지역에서 뭔가 재난이 일어났거나 이럴 때 새로운 용어라든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주는 게 이미 다누리 포털에 있는데 그런 어휘들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 그래서 긴급성과 신속성 또 정확성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늘려나가면서 언어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침 자료는 다누리 포털이 현재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간단하게 붙여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위해서 지금까지 또 해왔던 일, 또 그리고 2017년 이후로 어떤 사실 방향성의 큰 변화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부처 간의 조율로 인해서 또 새로운 방향성을 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그 다문화 가족이 한국 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제공해주고 또 더구나 이제 그야말로 올해처럼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그것들을 어떻게 또 그분들이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이민재단의 김창기 교육국장님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이민재단에서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이민재단 제가 들어온 지가 한 2009년부터 제가 몸을 담고 있고요. 우연찮게도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된 그 시기부터 관련돼서 저도 같이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같이 어떻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2년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이제 중앙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사실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추진 체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 지역별로 사실은 추진 체계가 거점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저희는 중앙 거점 운영 기관으로서 이제 전국 단위의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뭐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는 그런 뭐 부분들이 조금 인정이 돼서 아마 오늘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갖지 않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실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있어서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불안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향후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외국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서 또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체류 외국인 수가 약 253만 명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국제적인 인적 교류라든지 왕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좀 그 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기준으로 해서는 약 211만 명 정도로 지금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 주위의 제한 외국인들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논의로 어떤 뭐 대안으로서 이렇게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제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사회 이해에 대한 기본 소양과 자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입국 초기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뭐 외국적 동포라든지 결혼 이민자, 유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양하게 그런 체류 유형별로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에 사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결국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육이고요. 이걸 통해서 법무부에서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뭐 체류 허가라든지 영주 자격 또는 국적 부여와 관련돼서 어떤 혜택을 주어지는 그래서 이민 정책과 연계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민자의 자립 역량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세부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 초기에는 사실은 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로만 구성된 정규 교육과정만 이루어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법무부에서는 이 비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법질서 교육이 있고 소비자 교육, 금융 경제 교육, 범죄 예방 교육, 소방 안전 교육, 그리고 뭐 재난 안전 교육 뭐 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법무부에서 올해 이민자 멘토를 전국에 한 35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멘토 교육을 하는 그런 멘토 교육 또 지자체와 연계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구성표인데요. 어쨌든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최대
415시간으로 운영이 되고요. 한국사 2에는 최대 70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국어 한국문화과정은 기초 0단계부터 해서 4단계, 뭐 초급 1, 2, 중급 1, 2로 이제 구성이 되고 각각 100시간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5단계는 한국사 2의 기본과 심화 과정을 해서 기본 50시간, 심화 20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전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단계가 배정이 되고요. 또는 연계 과정이 좀 있는데요. 뭐 토픽 등을 통해서 그 연계 과정을 통해서 단계 배정이 돼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5단 마지막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교육이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회통합 정보망은 사회통합과 관련된 모든 뭐 학사관리 부터 모든 것들이 망라된 통합적인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담 운영기관은 지금 중앙거점이 한국인민재단으로서 역할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전국의 지역별로 47개 거점 운영기관이 있고 일반 운영기관이 30개 그 산하에 있으면서 그거를 협조해서 사실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대상을 보면 사실은 그 현재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재외 동포 거소 신고자, 영주 귀화 신청 예정자, 귀화자 등 국적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있는 귀화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어쨌든 이 중에서 이제 의무적 참여 대상이 있는데요. 국적 회복, 국적 취득을 이제 요건을 갖춘 동포가 영주 자격을 신청할 경우에는 5단계 기본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2016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혜택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적 취득하게 되면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에 면제를 받거나 영주 특별 자격 부여 시에는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참여자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330명이 처음 참여를 했는데 누적 인원을 보면 26만 6천 명 정도가 되고요. 2019년 한 해 5만 6천 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참여자 수는 2009년도를 대비해서 약 43배 증가할 정도로 약 10년 동안에 굉장히 걸목할 만한 그런 참여 율에 있어서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역별로도 보면 사실은 초창기에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뭐 약 70% 가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2019년도 기준 자료를 보면 결혼 이민자 비율은 3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일반 이민자가 67% 정도 되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결혼 이민자 비율이 한 26% 정도 되고 일반 이민자가 73%, 비수도권에서도 결혼 이민자는 40% 정도, 일반 이민자가 한 60%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 연계 방법은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사는 사실은 2020년 3학기 기준인데요. 2020년 1학기에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학기부터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640개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됐고 강사 수는 약 930명이 올해 9월 기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 약 한 600명, 700명 정도가 한국어 과정을 한국어 한국문화 과정 강의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돼서 조금 뭐 제안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비대면 교육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면서 화상 교육에 관련돼서 사실은 특히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강의 기법이 또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인터넷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화상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대면 교육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체류 유형별로도 사실은 교육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동포, 결혼 이민자, 등록 입국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이런 그 대상별 그런 세분화가 좀 필요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도 개발이 돼야 되고 이어서 뭐 이분들이 5단계 한국사회 이해 과정을 마치고 나게 되면 추천형 교육까지 연계되는 그런 형태의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비정규 교육 과정과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이제 교육 이수 의무화 대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민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어떻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일부 이제 뭐 영주권이라든지 국적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동포 그에 준하는 뭐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등에게는 점진적인 그런 교육 이수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체류 유형별로도 다양하게 뭐 혜택 부여에 있어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참여자가 사실은 교육비를 조금 부담시킬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교재비를 제외하고는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 참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면 국가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도 사실 심도 있게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교육의 혜택을 받는 교육 참여 외국인께서 뭐 교육비 일부를 부담한다면 사실 그걸 통해서 어떤 강사비 또는 운영비 이런 부분을 이제 충당하게 하고, 나머지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운영기관의 운영비 또는 교육 인프라 구축하는 데 안정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사실은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서 제가 맡은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가 국내 다문화 상황과 관련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보를 접하고 또 내용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토론 시간이 한 3, 4분 정도, 30여 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발표할 때보다는 조금 편하신 마음으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장한옥 교수님께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발표하면서 아마 다문화 또 상호문화 이런 이제 이야기들,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저희가 막 섞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장한옥 교수님께서는 그 다문화와 상호문화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먼저 그거에 대한 아마도 이제 유튜브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과연 다문화나 상호문화라는 게 어떻게 뭐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이민재단이든 또 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계속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현재 공부하신 부분을 현장에서 또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신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그 다문화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여러 개의 문화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은 유사 이래 다문화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세기에 이제 다문화 후반에 가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된 것은 그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간의 이동성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문화가 확산되는 범위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모든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잘못 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다문화 하게 되면은 외국인과 동남아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다문화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고, 그 사회에 사는 내가 다문화인이고, 내가 이룬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란 의미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문화 하면은 외국인 동남아,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하게 되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어야 하고, 다문화 교육하게 되면은 그 가정의 자녀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교육,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까 이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주로 결핍의 대상이라고 보고 그것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동아주의적인 교육을 또 다문화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단일 의식이 너무 강해서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은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로 보는 그런 시각이 지금 우리 사회를 전부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부처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은 중첩이 되고 있고 또 전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주로 동아주의가 대세였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거부 반응으로 다문화주의가 70년대에 부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또 상당한 또 부작용이 있는 것이 어떤 사회의 응집력을 이렇게 또 완화시키고 또 통합을 또 조금 저해하는 왜냐하면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다문화주의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1970년대 이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상호문화주의라는 걸 쓰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다문화 인식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작업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 중심주의적인 성향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 민족 중심주의적인 성향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식이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라고 볼 때 그 중에서 저는 상호문화주의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그것이 교원 양성이라든지 교재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넓게 이것이 퍼져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인식을 빨리 걷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역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이게 뭐 문화 교육을 하던 분이든 또 정책으로 이 분야에 다가서는 분들이든 좀 그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는 이제 이정희 교수님께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제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해서 이제 전혀 이제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로 자기의 모국어는 이제 자기 언어가 따로 모어가 따로 있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중도 입국 자녀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그 인증제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도 물론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부족한 건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한국 학생들에게도 아까 장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호 문화적인 인식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교수님? 네.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사회 형성 과정이나 배경이 다르고 또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다문화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 이념은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국의 이중 언어 교육이 아직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에 국한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방금 장한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용어 이 자체에 대한 그 이해가
모든 학생,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낮아서 갖게 되는 그 학교 적응의 어려움이나 뭐 학습 부진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학습 부진이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학습 장애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인식을 하는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를 제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로 뭐 적용 가능한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일시적인 학습의 어려움을 그 장애가 있다거나 뭐 인지 능력이 낮다거나 하는 그런 잘못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 교육적 지원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그릇된 정책이나 지원은 시간적 낭비, 또 경제적 낭비가 될 뿐이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한 오해는 그 학생들의 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부적응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또 그 학생들의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그런 우려가 또 높을 것 같아서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그 학습의 어려움이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지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요인의 원인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분석과 또 그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진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는 이제 KSL이라는 교육 과정이 이제 생겨서 이제 외국인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좀 이제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정미주 교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장은옥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자료 중에 실제로 교재에 아마 인터컬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직접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교재에 상호문화, 뭐 그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저희 한국어 교재 중에 그렇게 딱 문화면은 문화라고 써 있는 건 봤지만 인터컬처에 해당하는 어떤 용어가 직접 교재에 노출되거나 한 건 사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사실은 그 교재의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그런 다문화 교재에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에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교재 개발을 직접 하시면서 그런 어떤 문화 부분에 대한 아마 교재 개발하실 때 그 부분이 제일 항상 어렵기도 하고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교사 연수를 다니시면서 아마 발표 중에는 다 직접 말씀은 못 하셨지만 교사 연수를 하시면서 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느끼셨던 거나 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한옥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정희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그 교재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과 아까도 제가 따끈따끈한 교재가 2주 전에 이제 사회통합 과정에 교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많이 멀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개발하는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면서도 그 문화라는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 장한옥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고요. 또 이정희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만약에 제가 한국 학생으로서 그런 그 외국인 학생 일방향적인 그런 한국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 한국 학생들도 그 외국에 대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이, 그리고 저도 그 책의 집필진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더라면 사실은 한국어 교재를 만들 때도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잘 녹아나서 이제 그 조금 더 좋은 교재를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책을 개발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상호 문화주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일방적인 이게 문화 강요는 안 된다 해서 학습자의 문화도 같이 학습자가 말해보기도 하고 자기 문화를 소개해보기도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추가적인 문항 이런 것을 그 넣는 데 그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한옥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각각의 문화가 평등하게 존재하느냐, 그런 형태가 교재에 드러나느냐 하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전의 교재들보다는 그래도 학습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학습자들의 자신의 그 문화를 자랑스럽게 언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언급할 때 필요한 알아야 될 어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까지는 도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 평등, 완전히 동등한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교재를 개발하신 분이어서 아마 더 많이 와 닿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강복종 또 본부장님께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요번에 처음 사실은 서울시에 이제 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가서 한번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에 확 바뀌었더라고요. 실제로 하는 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서 또 그 현장은 또 현장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발빠르게 변화를 겪고 있는데, 아까 발표해 주신 것처럼 한국어 교육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다문화 가족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방향성, 정말로 요 가족문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의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더 뭐 일반 시민이면 시민, 아니면 학계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되게 감사한데요. 저희 한국어의 국한에서에서 사실은 2020년에 확 바뀌었고, 또 우리 김창기 국장님 계시고 해서 이제 내용이 중복될까봐 원고를 받은 상태에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름 필요한 내용만 썼는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학계에서 먼저 저희 다문화 가족 정책이라든지 또 여성가족부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봐주시고 또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말씀 주신 어떤 문제들,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문화를 가리키면서 전통 문화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 인식 개선의 정책이 한국에서 이제 추진됐고, 저희 기관을 이제 통해서 지금 대국민 인식 개선을 하고 있는데, 2006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정말 많은 변화를,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정희 교수님이 우려하셨거나 우리 이제 장한옥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거쳐가는 것들 중에서 한 80% 이상은 다 걸러졌다. 그리고 100%까지 걸러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은 저희가 대국민 대상으로 한 200여 명의 다문화 강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본으로 만들고 다문화 감수성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했는데 모두 다 검수를 하지만 못 걸러낸 게 있고, 2012년 당시에 걸러낸 게 2020년에 걸러내면 또다시 걸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국회에서 지적이나 또 인권위원회라든지 또 여러 우리 장한옥 교수님이든 여러 교수님께서 보실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점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타 부처나 다른 민간 차원에서 만든 어떤 콘텐츠에 비해서 여성가족부나 저희가 만든 콘텐츠의 그 지적사항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기대가 큰 나머지 저희가 만드는 교재에 대한 이런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은 굉장히 애매해요. 되게 애매한 것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걸러낸 리스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는 검수가 되고 전문가 검수를 해서 했는데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요건 좀 아니다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문화 그 감수성과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그 다양한 모니터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 드라마, 그다음 예능, 뉴스 그리고 이제 각종 컨텐츠 유튜브까지도 제일 이제 많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첫째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감수성이나 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는 것 그런 것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중앙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문화 가족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많이 정말 달라졌지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종사자분들 사실은 저보다 다문화 가족을 훨씬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감수성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역사회의 어떤 시민으로서 어떤 미래 인재로서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할 것은 종사자들이 더 세련된 감수성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도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접한 걸 넘어서서 지금은 그런 내용에서 이미 10년 넘게 저희가 자녀 언어 발달 사업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이제 15년 동안 해오면서 그런 인식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지금 다재다능 인재 DB도 운영해서 한 2,000명 정도 그런 이제 사례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감수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같은 기관의 업무로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식 개선과 관련된 그런 감수성이 높아질수록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저희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뭐 실제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 이것을 이제 넘어서서 지금 하신 말씀은 결국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인식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김창기 교육국장님께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제 정말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뭐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이지만 그 한국 사회 그 뒤에 단계에 가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상호문화주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뭐 강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이 사실은 뭐 10년 정도 지나면서 뭐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의 대다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적인 그런 성장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0년이 지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금 내실을 기하고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사실은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교재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까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런 대상자 뭐 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육과정 사실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수준이라든지 또 문화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이해 차이 부분이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한 그 교실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뭐 표준적으로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재까지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개인에게 강사의 역량에 사실은 다 해결을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사실은 특히 이제 이 강사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러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이런 유형들 뭐 추이를 본다면 장학 교수님 말씀하셨던 또 제안하셨던 이런 한국어 강사분들의 어떤 그 상호 문화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뭐 교육 이런 것들이 역량 강화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강사가 변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사실은 조금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된다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교육들이 질적인 개선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 이해 과정과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뭐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을 그 한국어 과정, 그러니까 4단계 중급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언어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뭐 그분들 중에서도 뭐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또는 귀화를 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참여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역사, 법, 뭐 굉장히 그 다양한 부분을 어느 정도 소개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사실은 뭐 논의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시간으로 보시면 사실은 한국 사회 그 방대한 내용들을 그 70시간 또는 50시간, 20시간으로 나눠서 지금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교육 시간만으로는 사실은 뭐 이분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충분히 갖춰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확대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기초 과정이라는 걸 또 신설을 좀 해서 사실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 한국 사회 이해 들어오기 전에 뭐 중급 단계에서 뭐 동포라든지 또는 뭐 그 중도 입국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그분들의 뭐 어떤 특수성을 좀 반영한 그러한 한국 문화의 어떤 기초 과정을 조금 쉬운 버전으로 해서 지금 교재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질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사실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어떤 이런 질적인 개선을 하려면 예산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강사에 대한 처우도 사실은 조금 많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강사의 역량을 계속 이끌어내도록 강사의 어떤 동기부여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국가 예산만으로 받아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그러한 좀 뭐 예산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일정 부분 교육비를 뭐 교육 참여자분들이 좀 부담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부분에 맞춰서 교육과정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여기 계신 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조언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거의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되면 다 한 분씩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30초씩 정도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정희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장한옥 교수님이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희 교수님부터 정미지 교수님, 또 강복종 본부장님, 김창긴 교육국장님, 또 장한옥 교수님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고 저희가 요 집단회를 마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정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중 언어 교육을 포함한 이 다문화 교육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교육의 화두로 오늘 저희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학문적 깊이와 그 실천적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전환,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한 인식의 전환이 이 다문화 교육 또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제가 지금 교수님들 또 여기 국장님, 소장님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저희가 그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한국어 책을 만들 때 그 4급의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연구진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신 이 분들 인생에서 얼마나 큰 결정이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간 정도 우리 사회에서 뭐 한국 사람과 얼추 비슷하게 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한 단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그런 성공적인 정착과 인생에서의 큰 꿈의 성취를 위해서 조금 더 가치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문화적으로 균형이 잡힌 또 언어적으로도 아주 쓰임이 큰 이런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임해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복종 본부장님.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제 뵀던 교수님도 계시고, 또 교재나 이런 데 개발하셨던 교수님도, 또 미국에 계신 교수님까지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정말 다문화 가족 정책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많은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학계에서나 전문가분들, 다른 유관기관이나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요. 저희는 다문화 가족이 정말 역량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함께서 또 새로운 다문화 가족과 를 돕고 또 다른 국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만들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창기 교육국장님.
네, 뭐, 저도 굉장히 이런 뜻깊은 또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것들을 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배우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우리 뭐 글로벌화 되고 있고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은 약간의 서로 간의 어떤 위기 또는 새로운 어떤 뭐 노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든 우리는 우리 사회에 같이 들어와 있는 또 아니면 앞으로 우리와 같이 살아가게 될 또 그러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또는 이민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조금 인식에 대한 어떤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뭐 무의식 중에 또는 행동으로 바로바로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뿌리 깊은 그러한 정책성 또는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외국인 분들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분의 재능들을 충분히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처음에 오시지만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뭐 어떻든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한옥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된 겁니다. 이 사회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주안점은 들어온 사람들은 교육의 대상이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사회적 갈등이 날 것이고 그 사회적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겁니다. 호주는 매년 51조나 되는 인종차별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이라는 건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들어온 사람들 한국어 교육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국어를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0세에서 3세까지 그 학생들이 바이링구얼이 성장될 수 있도록 그 부모 교육도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교육부에서는 그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얘들이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21세기 이와 같은 다문화 현상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꾸 대상화시키지 말고 그들이 교육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상호문화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들이 철학과 이론과 실제 이것들이 하나로 이어져서 이런 부처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어떤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다문화 사회, 나아가서는 상호문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2-3분과 국내 다문화 상황과 교육 지원 방안 우리 이화여대 장한옥 교수님, 또 캐나스 주립대 이정희 교수님, 또 아주대학교의 정미지 교수님,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또 지원세 강복정 본부장님, 또 한국이민재단의 김창기 교육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분과의 집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